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휴넷의 디지털 러닝 전략 포럼 오늘 첫 번째 강연을 담당하게 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진구 교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주제는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HRD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새 이제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HRD 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넷하고 제가 이제 같이 지금 이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그 책자를 다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어떤 저희가 연구한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제 현장에서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요구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마 여러분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 예전에는 어떤 사회학자셨죠. 그런데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로 알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이분이 논평가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세계는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로 나누어지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전에 비포 코로나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될지, 또 이와 맞물려서 학습이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또 HRD도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션들이나 또 포럼 등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피부로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럼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HRD 측면에서 보면 모기업의 이제 HRD 담당자분들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한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회의 시간에.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HRD도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재택근무의 일상화, 그 다음에 화상회의의 일상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온라인 실시간 교육의 일상화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정말 특별한 케이스만 집합교육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우리 집합교육이 정말 이제는 사라질 거다라는, 사라지진 않겠죠. 물론 100% 사라지진 않고 저는 집합교육이 분명히 존재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모든 교육이 집합교육으로 운영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HR 담당자는 안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요, 이제 코로나 이전의 HRD로 우리가 회귀가 불가능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대면 교육 방식에 대한 적응이에요. 이제는 학습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가르치는 어떤 강사분, 또 이를 주관하는 HRD 부서 모두 이 비대면 교육 방식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 그 교육을 전혀 실시할 수 없었을 때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모두가 어설프고 또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제가 지금 휴넷에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것만 봐도 이제 모두가 다 능숙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강연을 신청해서 듣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익숙해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 방식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적응을 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업 HRD 측면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어떤 HRD에 대한 어떤 그 교육 방식이나 큰 흐름들을 의사결정하는 건 경영진이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경영진 분들이 이런 어떤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집합교육으로 사람들 모여야지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비대면 교육을 했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비대면 교육에 대한
뭐랄까요? 효과성에 대한 어떤 의문점, 의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비대면 교육들을 많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경영진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HRD 담당자를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일단 경영진들이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HRD가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자꾸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랄까요? 포럼에서 제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회사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택에서 또는 기타 외의 장소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일하는 형태가 옛날에는 회사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다 일을 했지만 이제는 뭐 자기 집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일하는 방식 자체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떤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가 익숙해져 있는데 자, 이제 교육을 할 테니 특정 장소로 다 모여라. 다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학습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형태 자체가 하이브리드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하는 방식도 그와 좀 연계돼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HRD 부분에서 그러면 대면 교육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비대면 교육으로 했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거를 서서히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대면 교육에 효과가 있죠. 대면 교육은 직접적으로 교육 내용을 배운다는 점도 있지만 그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교육 시간 또는 교육 시간 외의 시간에 같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그 소셜 활동들을 하고 이러한 부분이 대면 교육의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HRD 부서에서는 이런 대면 교육의 효과가 있는 부분과 또 비대면 교육은 사실 어떤 컨텐츠를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구분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요새 이번에 ATD 컨퍼런스에서 제가 봤지만 ATD 컨퍼런스 자체는요. 하이브리드 형태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이걸 듣고 그 다음에 대면으로 오기 힘든 사람들은 버추얼로 똑같이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버추얼 상에서 강연을 하고 그 강연한 걸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온디맨드로 녹화된 내용들을 버추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온사이트로 온 분들 마찬가지예요.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벽한 어떤 집합교육 체제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이제 많은 조직들이 비대면 교육 방식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들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스튜디오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비대면 실시간 강의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녹음이나 녹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작년 초반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보면 많은 조직에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떤 5가지 이유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가 HRD가 예전처럼 집합교육으로 다시 회귀할까? 저는 쉽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HRD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이제 한양대학교의 송영수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업 HRD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비즈니스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 비즈니스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 HRD에도 이제 접목이 돼서 기업 HRD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빠른 확산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HRD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솔루션을 만들고 개발해야 된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쭉 불면서요. HR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미 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휴먼 리소스 이쪽을 전부 다 people,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people이라고 얘기하면서 people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회사에 대해서 좋은 경험들을 줄 것이냐, experience를 줄 것이냐 라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HR 시스템 자체를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HRD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HRD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어떠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주면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도 높이고 그를 통한 성과를 높이게 하면서 HRD 부분에도 혁신을 이루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HRD는 분명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현상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HRD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 HRD는 여태까지 패러다임의 쉬프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트레이닝 앤 디벨로프먼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그 조직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HRD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나들러라는 분한테 HRD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휴먼 리소스 디벨로프먼트로 갔다가 또 이게 우리가 그 전체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라는 어떤 얘기들이 강조가 되면서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가 HRD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워크플레이스 러닝 앤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WLP라는 용어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워크플레이스 러닝 앤 퍼포먼스, WLP라는 패러다임으로 갔다가 지금 저희가 거의 6세대 패러다임은 뭐냐면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는 어떤 패러다임을 향해서 HRD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워크플레이스 러닝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는 7세대로 옮겨가는 시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7세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일터 학습의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HRD의 어떤 7세대는 워크플레이스 러닝인데 이것이 이제 맞춤형 교육, DT에 기반한 이런 워크플레이스 러닝으로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 자체가 쉬프트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일터 학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HRD가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개발해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는요. 1단계는 일단 아날로그 형태의 학습을 이제 디지털 러닝으로 다 바꾸는, 그래서 디지털 러닝 기반의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먼저 1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들은요, 우리가 HRD의 어떤 그 발전 방향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 목표를 디지털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디지털 학습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면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제는 개인 맞춤형 학습,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드 러닝 또는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또는 어댑티브 러닝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같이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들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퍼스널라이즈드 돼서 개인한테 필요한 학습 내용이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는 이 개인 맞춤형 학습 체제를 구현하는 게 2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3단계가 AI 기반의 어떤 학습체제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HRD는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HRD의 철학도 좀 바뀌어야지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학습자들한테 학습 내용을 좀 일방적으로 이거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저는 학습의 철학이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잘 만들어주고 그런 플랫폼에 기반을 둔 자기주도 학습이 HRD의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습의 방법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어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교육이 HRD 학습 방법의 주요한 방법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기업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교육 체계라는 걸 매년 만들어 왔어요. 지금 이제 벌써 9월 말, 이제 10월, 11월이 생각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벌써 이제 한 10월, 11월쯤 되면 내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2022년도에 HRD 전략, 그다음에 2022년도에 뭐 리더십 교육 체계, 그다음에 직무 교육 체계, 뭐 기타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을 막 만듭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커리큘럼을 우리 조직 내에서 운영할 커리큘럼을 쭉 만들었었죠. 뭐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학습자들이 그럼 집합교육을 알아서 자기가 원할 때 들어오는 어떤 이런 시스템의 학습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개인한테 필요한 학습 내용을 자동적으로 추천해주고 그러한 어떤 추천에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육 체계, 학습 체계는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요. 학습의 기획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HRD 부서에서 교육과 관련된 기획을 전부 다 했어요. 중앙집권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지 HRD 부서가 요구를 조사해서 그 요구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해주는 이런 형식의 교육들을 많이 했었었죠. 자, 이거는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요. 현장의 니즈를 즉각 반영해서 즉시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추세가 일어나냐면 이 학습의 기획의 기능들을 HRD 부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현업 부서로 많이 넘겨주고 있는 형태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교육이 HRD 부서 중심의 센트럴라이제이션이었다면 이제는 현업 부서가 주도가 돼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학습 내용들을 기획해서 듣고 또는 HRD 부서하고 협업해서 학습을 하는 이런 어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된 어떤 기획의 체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HRD 부서의 역할이 전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HRD 부서는 어차피 조직 전체의 전략적인 탤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매니지먼트하고 어떻게 하면 디벨롭 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우리 HRD 부서가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학습이 일상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HRD 부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연스럽게 이제 학습하는 맥락도 우리가 이제 예전엔 강의장 중심으로 학습을 했단 말이죠. 클래스룸 중심으로. 근데 이제는 일터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학습의 장소 또한 예전에는 우리가 특정 장소, 건물, 또 어떤 지역에 가서 학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디지털로 받는 형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는 과거, 현재 우리가 보면 푸시를 많이 했죠. 자, 학습자들 1단계 이거 들으시고 2단계 이거 들으시고 3단계 이거 들으시고 자, 이건 의무교육 과정이니까 반드시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푸시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맞춤형으로 교육이 막 제공이 되면서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듣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달 체계가 예전에는 HRD 부서가 A부터 Z까지 즉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교육을 기획하고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을 HRD 부서 자체에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외부의 소싱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일부 같이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학습의 체계라든지 맥락이라든지 학습의 동기는 좀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특히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 가장 쉬운 성공 사례로
우리가 스타벅스를 얘기합니다. 스타벅스에 우리 여러분들 사이렌 오더 많이 써보셨죠? 그죠? 사이렌 오더 쓰시는 분들. 예.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커피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주문을 하고, 즉 선택을 하는 거죠.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한 이후에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다 어디서 구현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목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HRD의 업무 프로세스가 고객인 이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학습 내용들을 다 디지털 상에서 추천을 받아서 내가 다 받고,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다 학습을 하고, 학습한 결과가 나의 어떤 역량이나 성과하고 또 경력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내가 필요한 학습 내용을 찾아보는 데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러한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부 다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플랫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 그죠? 데이터, 빅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에 이걸 저장을 하고, 저장된 거를 빅데이터가 분석을 하면 러닝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학습 분석하기로 학습자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서 컨텐츠를 큐레이션해서 학습자들한테 필요한 걸 해주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AI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HRD 업무를 혁신하고, 그 결과로 HRD 측면에서 어떤 변화, 성과를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HRD의 모든 영역을 데이터 기반으로 가이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우리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진단해주고, 적정 학습 해결책도 제공해주고, 학습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그래서 5가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HRD의 업무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HRD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루틴하게 수작업을 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뭐 한 몇십 년 전인데 HRD 업무를 처음 할 때, 특히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갔더니 우리 선배님이 학습자 만족도를 설문을 다 걷어요. 그죠? 설문을 거둔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우리 그 정자 있잖아요. 그죠? 정자에서 카운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 최상 하나, 두 번째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이었는 거였는데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엑셀로. 그래서 학습자들의 그 데이터를 만족도를 54443 이러면 제가 54443 이렇게 쫙 쳐요. 코딩을. 그러면 엑셀로 치면 나중에 평균 점수가 띡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배님이 어유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학습자 만족도는 그냥 인터넷상에서 학습자들이 뚜뚜뚜뚜 눌러서 나는 나중에 취합된 데이터를 딱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뭡니까? 업무 자동화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HRD DT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HRD 담당자들이 학습자와 또 여러 어떤 정보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극대화시켜주는 목적으로 이걸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학습 경험 있죠. 디지털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와의 협업을 통한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ATD 컨퍼런스 갔었을 때 참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알렉사. 여러분들 아마존의 AI가 알렉사죠. 이 알렉사하고 HRD를 제공해주는 그 회사였는데요. HRD 밴드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담당자가 알렉사를 활용해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렉사, 작년도 우리 예를 들면 리더십 교육 과정의 전체 평균 점수,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 몇 명이지? 라고 물어보면 알렉사가 대답을 해요. 작년에
몇 개 과정에 몇천 명이 들었고 전체 만족도는 몇 %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알렉사, 그럼 그 중에서 리더십 어떤 과정은 만족도가 몇 점이지? 라고 물어보면 또 다시 알렉사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기계와의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의사결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성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이 이전보다 퍼스널라이즈 되니까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품질도 높아지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HRD, DT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HRD, DT를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하위에 3가지 영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 분석학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러닝 체계고요. 세 번째는 에듀테크예요. 저는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분석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러닝 애널리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새 HR 사이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죠? People Analytics입니다. 그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의사결정하거나 또는 이것이 고도화되면 예측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People Analytics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학습 쪽에다가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학습과 관련돼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게 이 Learning Analytic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자에 대한 정보들, 또 학습자들이 하고 있는 학습 경험에 대한 정보들, 또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을 다 측정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 분석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분석학이 체제가 만들어지면 이 학습 분석의 결과로 우리가 큐레이션을 해준다든지 또는 챗봇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적응형 학습, 맞춤형 학습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러닝 애널리티스가 일단 기본이 좀 돼야지 되겠다. 이런 러닝 애널리티스 기반으로 이미 우리는 다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대시보드 같은 거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이 휴넷에서도 보면 여러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학습자가 보는 나의 어떤 역량, 나의 어떤 학습과 관련된 정보들, 이런 어떤 대시보드들이 있고요. 또 교수자 입장에서 보는 대시보드들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전할 때 하는 계기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기판을 딱 보면 내가 지금 몇 킬로의 속도로 우리가 에너지 엔진에 어느 정도 과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름은 얼마 있고 우리가 한눈에 쫙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대시보드잖아요.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대시보드를 애널리틱스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큐레이션, 학습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쏘아주는 어떤 큐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도화되면 이제 요새는 우리가 상단 부분에서만 챗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AI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챗봇이라든지 또 AI로 이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 휴넷에서도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하나하나 점점 더 만들어지고 고도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시보드나 큐레이션이나 챗봇이나 AI는요,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학습 분석학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디지털 러닝이에요. 이 디지털 러닝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뭐랄까요, 아날로그 방식의 학습들을 뭐 책으로 되어 있는 교실 이런 것들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텐츠를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블로그로 만들거나 또는 팟캐스트로 하거나 이북을 만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만들어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디지털 학습 도구가 잘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또는 개별화 학습 또는 어떤 디지털 툴을 학습한 학습들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디지털 학습 경험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거 만든 표를 보시면 맨 꼭대기에 이 컨텐츠, 이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북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블로그라든지. 그럼 이 컨텐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닝,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러닝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큐레이션 돼서 보면 우리가 스마트 러닝, 이건 이미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학습 경험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게임에 관련된 게이머피케이션의 개념이 녹아 들어간 게임 러닝이라든지 또는 AR이나 VR을 활용한 immersive 러닝, 몰입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디지털 상에서 소셜하는 소셜 러닝, 그 다음에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virtual training이죠. 비대면 실시간 교육.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코칭하고 멘토링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요새 굉장히 핫한 게 있죠. 메타버스, 그죠? 뭐 저도 오늘 우연찮게 오전에 게더타운을 좀 갔다가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쭉 만들어 놓고 우리 조직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이러한 어떤 디지털 학습 경험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또는 상호작용 학습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디지털 학습의 방법들을 블렌디드해서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는 플립드 러닝의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디지털 학습 경험을 해주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LXP라는 어떤 플랫폼에 대한 니즈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습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엔 LMS라고 얘기했죠. Learning Management System. 근데 이 LMS는 과거에 보면 집합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교육 과정명을 넣고 그 안에 교육 내용 넣고 그러면 교육 입과자 넣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평균 점수 넣고 수료했는지 안 했는지 넣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 DB하고 연동되도록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LMS 중심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학습을 실제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LMS란 말 대신에 Learning Experience Platform에서 LXP라는 표현들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와 관련된 이런 어떤 디지털 학습 경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LXP를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LXP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냐? 제가 이제 화살표 밑에 1, 2, 3, 4단계로 적어놨지만 어떤 학습자의 어떤 니즈들을 진단하고 학습자들이 학습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학습자들이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러한 어떤 학습의 결과가 평가가 되고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학습의 결과를 개인의 어떤 경력 개발이라든지 경력 관리 쪽하고 연계시키는 이러한 어떤 기능들까지 다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LXP를 구축하거나 도입하는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 물론 이런 조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 기능이라도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화하면서 쓰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조직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투자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먼저 강구해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는 에듀테크입니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에듀테크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RD 업무 자체를 다 디지털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면요. 에듀테크는요. 간단합니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학습의 효과를 훨씬 더 어떻게 하면 높일까? 이거에 고민을 드는 게 에듀테크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에듀테크의 대표적인 게 개인 맞춤형 학습 또는 마이크로 러닝, 비대면 실시간 교육, 게임 러닝,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에듀테크의 개념들이 다 들어간 거죠, 벌써. 그래서 이런 어떤 에듀테크의 요소들을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같이 접목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휴넷하고 제가 이제 지난 그 6월 달에 실제 한 국내 한 150여 개 기업의 HRD 담당자분들한테 그럼 이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문을 했습니다.
요구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요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 분포를 보면 대기업이 한 20%, 또 중견기업이 한 15%, 또 중소기업이 한 45%, 또 공공기관이 한 13%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유형의 기업들이 좀 참여해 주신 그런 어떤 설문 결과인 것 같고요. 일단 그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냐라는 어떤 질문을 드렸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거의 50% 정도예요. 매우 필요하다도 한 22% 정도 되는 거 보면 한 75% 정도는 HRD DT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HRD 담당자분들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보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가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어떤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감하나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DT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봤어요.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도입해야 되냐? 도입한다면 어떤 목표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5가지의 그 예를 드렸죠. HRD 업무 자동화, 새로운 학습 경험 극대화, 기계와의 협업, 뭐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교육 성과, 교육 품질 개선. 자, 근데 1, 2, 3순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면 1순위가 빨간색 그래프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면 HRD DT를 도입하겠다는 목표가 우리나라의 HRD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1순위는 HRD 업무를 자동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제일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극대화해서 주겠다라는 응답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HRD 업무와 관련돼서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니즈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둔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HRD DT를 추진할 때는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제가 또 여쭤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3개를 또 5개의 예시를 주고 좀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5가지 어려움이 이제 HRD DT를 추진할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는 HRD DT를 추진할 때 경영진의 어떤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HRD DT를 추진할 전략이 없다. 그 다음에 HRD DT를 위한 예산이 없다. 그 다음에 HRD DT 추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없다. 이런 어떤 예시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1순위, 100분위를 보면요. 1번이 우리는 DT를 추진하고 싶은데 전문성이 없다라는 응답이 이제 37.5%, 거의 38%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DT를 추진하고 싶은데 DT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영진의 관심이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봤었을 때 모든 일들은 경영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런 경영진의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DT의 어떤 전략이 좀 부재한다는 게 세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요. 우리가 HRD DT를 추진할 때 우리가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HRD DT에 대한 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DT를 추진할 때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좀 진단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이건 뭐냐면 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어떤 학습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편에 보면 이러닝, 마이크로 러닝, 스마트 러닝, 소셜 러닝,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실시간 비대면 코칭 멘토링, AR, VR, 메타버스, 브랜디드 러닝, 플립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저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몇 가지의 디지털 러닝 학습 방법을 드리고 자, 이런 방법들 중에서 대부분의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교육을 사용하고 있다. 한두 가지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예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집합교육은 이제 빼놓은 거예요. 이제 디지털 러닝의 방법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역시 이러닝이었습니다. 이러닝. 그래서 이러닝을 대부분의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닝이 27%, 28%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일부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다. 48% 정도 나왔으니까 이러닝은 지금 보면 한 80% 정도의 기업에서 이러닝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실시간 비대면 교육이었습니다. 실시간 비대면 교육. 지금 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대부분의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24% 정도, 그 다음에 일부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다 36%, 그러니까 저게 벌써 한 60% 정도 기업에서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 번째가 스마트 러닝이었어요. 스마트 러닝. 그래서 스마트 러닝이 한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닝, 실시간 비대면 교육, 스마트 러닝, 이 세 가지가 모든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습의 디지털 학습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메타버스를 모든 교육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비율은 굉장히 적었고요. 지금 보면 일부 교육에서만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다른 교육을 활용하는 비중이 저는 앞으로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는 너무 교육이 그 이러닝이나 실시간 비대면 교육에만 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양한 어떤 학습 경험을 좀 주려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학습 분석학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러닝하고 에듀테크가 있는데, 그럼 학습 분석학을 구축할 때는 하위에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 중에서 만약에 요구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것들을 먼저 도입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자, HRD 빅데이터 구축, 대시보드 개발, 온디맨드 러닝, 컨텐츠 큐레이션, 챗봇, AI 기반 학습, 이 6가지 중에서는요, 제일 니즈가 높게 나온 게 HRD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보면 HRD 빅데이터 구축을 제일 필요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AI 많이 떠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6번째 AI 기반 학습이 두 번째 니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컨텐츠 큐레이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시보드 개발, 이런 순으로 요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학습 분석학 네 순위고요. 옆에 전체 우선순위는 아까 학습 분석학, 그 다음에 디지털 러닝,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한 걸로 봤었을 때도 1등하고 2등이 바로 HRD 빅데이터 구축하고 AI 기반 학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HRD 빅데이터와 AI 기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러닝 체계로 봤었을 때는요, 제가 이러닝 컨텐츠, 이북 컨텐츠, 짧은 동영상, 음성, 북러닝, 온라인 법정 교육, 그 다음에 EPSS. EPSS라는 건 뭐냐면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자적 그 업무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실시간 비대면 교육, 그 다음에 COP. 이게 학습 조직의 일환이죠. 그래서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 그 다음에 새로운 LMS 도입. 이렇게 이제 디지털 러닝 체계를 쫙 놨는데, 영역 내 순위를 보시면 1순위가 뭐냐면요,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니즈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LMS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LMS 도입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북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세 번째 니즈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북러닝이에요. 북러닝.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러닝이다. 이렇게 상위 5개 정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로 봤었을 때도 지금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요구조사로 봤었을 때 3순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예를 들면 아까 빅데이터 구축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러닝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지금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새로운 LMS를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방면을 보면 우리가 게임 러닝,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로 좀 놔봤는데요.
여기에서는 게임 러닝에 대한 니즈들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메타버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증강현실에 대한 니즈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 순위로 봤을 때도 이제 게임 러닝이 좀 높은 순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학습 모델은 그렇게 인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니즈들이. 왜냐하면 전체 순위로 봤었을 때 새로운 학습 모델이 브랜디드 러닝, 플립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 저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순위가 아주 높지 않아요. 전체적인 어떤 프랙티스로 봤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학습 모델을 도입한다고 치면 어떤 거에 대한 니즈가 제일 높았냐? 하이브리드 러닝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플립 러닝이 높았어요. 자, 이제 앞으로 HRD는 하이브리드나 플립 러닝으로 계속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집합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된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니즈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설문을 좀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정리해 봤더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HRD, DT는 필요한데 조직에서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조직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슈화가 좀 부족하고 또 경영진들이 공감대가 아직 좀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HRD, DT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도입하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는 높은 편이었는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꽤 있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학습 기반의 데이터 구축,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학습에 도입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또 학습 방법이나 학습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기업들이 쉽게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HRD, DT 도입이 좀 원활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어떤 니즈나 생각들이 벌써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서는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이런 HRD, DT가 확산될 것인데 HRD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HRD 담당자들의 어떤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회, 그 다음에 필요한 기업에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환이 되면서 우리 HRD 담당자들부터 우리 HRD, DT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프랙티스,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들이 HRD, DT의 어떤 하드웨어 도입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즉 학습자들도 이 디지털 방식의 교육을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학습자들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의견들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쭉 종합해 봤었을 때 먼저 7가지의 HRD, DT를 추진할 때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전략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조직 내에서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HRD, DT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누군가가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장표에서 보면 스텝 1에서 스텝 A까지 8가지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립할 때 쓰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HRD적으로 약간 좀 변형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HRD, DT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HRD, DT의 목적 5개가 있었잖아요. 이 5개 중에서 우리 조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HRD, DT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T를 추진하려면 이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의 책임자를 선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들을 채용하거나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데려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얻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인력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 계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개발을 할지 시간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학습 분석학에서 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학습 분석학에서 일단 뭐 빅데이터만 먼저 하겠다. 또는 우리는 이거 해서 챗봇 만드는 데만 투자를 하겠다. 또는 우리는 뭐 큐레이션 하는 데만 일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하는 어떤 범위를 설정을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영진에 대한 어떤 투자나 지원을 확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어떤 변화 관리팀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디지털화시키는 어떤 디지타이제이션 문화를 구축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개방형 질문에서도 개방형 답에서 얘기하셨지만 이 새로운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도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빠른 거는 그렇죠. 이 새로운 학습 경험 플랫폼을 평가를 해보고 여러 플랫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직에 맞는 플랫폼을 평가하고 도입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죠. 또는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몇 년 전에 이 플랫폼을 평가하는 어떤 방법론이 나와서 빌즈라는 건데요. 일단 빌즈의 B는 비즈니스 니즈입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 니즈하고 적합한지를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U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경험이 정말 포괄적이고 유용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임팩트입니다. 사용자와 회사에 일어나서 테크놀로지가 준 영향이 무엇일지 그 다음에 러닝이죠. 테크놀로지가 지원하는 학습 모델 우리는 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겠죠. 학습 모델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 학습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죠. 이런 테크놀로지를 검토할 때 우리가 조직 내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신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 이게 이제 빌즈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플랫폼을 평가하라고 도입을 고민하라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ATD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 어떤 도입을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저는 세 번째, 이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디지털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개인의 직무, 그 다음에 역량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좀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 됐다면 학습 분석을 통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개인한테 맞춤형 학습 정보를 전달해주는 체계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잘 된다면 학습 컨텐츠를 이제 분절화해야죠. 요새 많은 기업들이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던 이런 링을 다 잘라요. 다 잘라서 이걸 필요하다면 이 분절화된 거를 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거든요. 몇 년 전서부터 우리 글로벌 기업들 보면. 그래서 직급이나 직무별로 큐레이션을 통해서 업무 현장에서 일상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틀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 고도화되면 이 큐레이션 해주면서 머신러닝 통해서 적응형 학습을 해주는 AI 기반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데이터, 우리 조직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데이터 기반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부터 먼저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뭐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비대면 실시간 교육과 관련돼서 요새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뭐 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이런 플랫폼들을 쓰는 것도 바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습 경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학습 경험을. 그러면 조직에서 정말 우리 조직 구성원들 지식이 필요한 순간에 쉽게 접근하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그런 디지털 컨텐츠들을 그냥 다양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고도화하면서 확장하고 저는 쉽게는 이 하이브리드 러닝 체계를 먼저 빨리 만드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비대면 교육 고도화하고 하이브리드 러닝 체계 시스템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텐츠들을 동영상이나 또는 이북이나 이런 걸로 빨리 만드는 작업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게임이라든지 우리 VR, AR,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학습하는 어떤 문화 구축을 해야 되고요. 되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배지 시스템 많이 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인사제도
하고 연계가 돼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됐었을 때 플랫폼 내에서 있는 학습들을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제도 시스템 문화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플랫폼 잘 만들고 아무리 디트를 잘해도 활용이 되지 않으면 사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가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HRD 담당자가요, 이제는 기존과는 다른 역량을 좀 갖춰야 됩니다. 네 가지를 그 필이라는 분은 얘기하셨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 즉 데이터와 관련된 역량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어떤 역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뇌과학처럼 뉴로사이언스, 학습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어떻게 학습이라는 게 나만 혼자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너치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조직에 어떤 소셜 사이언스를 접근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전략은요. 근데 우리 조직 내에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다가 보니까 방해 요인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경영진들한테 예를 들면 목표를 경영진들한테 전달하고 경영진들의 어떤 동의를 얻을 때 우리 성공적인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해 요인 문제를 좀 찾고요. 또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든지 또 전문성, 얘네들을 빨리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휴넷하고 같이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개념들,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요구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추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다 비슷한데 제가 몇 가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선 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DT로 인한 변화는 요구되지만 어디서부터 접근할지 어려운 문제다. 그렇죠. 네, 특히 HRD 부분은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시도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기업 내부에서는요, 우리가 외부 서비스를 당연히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외부 서비스도요, 기업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 내부에서 우리 조직은 구성원들의 학습과 성과에 관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고 활용할지, 이런 거는 외부의 어떤 플랫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HRD 담당자로서 우리 조직에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학습의 과정이라든지 또 학습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라든지 학습이 끝나고 나서 어떤 성취도 점수라든지 이런 모든 점수들을 이제는 데이터화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화한 거를 가지고 모아서 무언가 의미 있는 걸 만들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는 일단 내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정보들을 좀 체계화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새로운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접목해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이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에듀테크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HRD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보고 우리 조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저는 컨텐츠를 좀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 모든 조직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뉴얼 보면 다 책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걸 다 잘게 자르는 거예요. 잘게 잘라서 이거를 동영상이나 또는 이 컨텐츠로 만드는 그 작업부터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세일 선생님께서 플랫폼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DT의 목표지만 결국 직원의 동기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집합연수가 가진 효율성도 유용한데 자, 결국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커넥티드하며 상호작용하게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ATD에서는 제일 활성화가 되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요. 교육을 시킬 때 그냥 시키지 마시고요. 집합교육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게끔 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게끔 하고 뭐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못 온 분들은 동일하게 버추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사람들은요.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컨텐츠만 배우고 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컨텐츠를 배우는 것보단 교육에 온 사람들하고 교류하기를 더 원해요. 예를 들면 교류하기를 더 원하거나 사람들하고 소셜을 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집합교육, 집체교육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컨텐츠만 받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버추얼로 하는 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세일 선생님 또 하셨는데 그 부서 중심에서 현업으로 가기 위해는 현업 내에 이런 교육에 대한 이해도 역량을 보유한 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일부 기업들은요. 그래서 현업에서 본인의 업무 중에서 HRD 업무를 일부 담당할 사람들을 뽑아서 HRD와 관련된 교육들을 시켜주는 그리고 HRD 업무를 수행하도록 서포트해주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기획하라 그러면 전혀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HRD가 서포트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보유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진영 선생님 네, 컨텐츠를 보유하면은 사실 그 장단점이 있죠. 그죠? 자체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걸 비용도 들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랫폼을 잘 만들고 우리 조직에 근데 필요한 아주 백본이 되는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은.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소싱을 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분 정도 시간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좋은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